안녕하세요. 저는 약학과에서 재학 중인 학부생 남성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뇌 기능의 기초와 이를 바탕으로 만든 신경망,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은 인간의 두뇌가 조직되는 방식을 모방한 일종의 AI입니다. 말 그대로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번역을 네트워크라고 하고 있는데 신경망의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제 크게 레이어, 뉴런의 개수, 그리고 이들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어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층이라고 하는데 그 층이 몇 겹으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층을 이루는 노드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이들이 어떤 활성화 함수로 연결되어 있는가가 인공신경망의 모델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경망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피드포워드 다측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순방향 인공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방향 인공신경망은 거의 모든 기능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름처럼 정보가 순방향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 방향이 일방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오류를 개선하는 기술 중에서 역전파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정확한 신경망 모델을 이상치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기술인데 이는 이제 연결 가중치에 경사 하강을 적용해서 구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이 기본적인 이제 인공지능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전파를 통해서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과정이 매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매우 느리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 한때 인공신경망이 좀 한계가 있어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다가 최근에 이제 병렬 처리를 통한 어, 이런 역전파 기술의 향상이 다시금 인공신경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어, 이러한 인공신경망은 맨 처음에 제가 언급드렸듯이 인간의 두뇌 구조를 모방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간의 신경세포인 뉴런의 구조, 그리고 뉴런의 생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뒤 이를 어떻게 응용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은 보시다시피 여기 소마, 그리고 수상돌기, 축삭돌기, 그리고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시냅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뉴런은 수상돌기에서 이전에 존재하던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이제 축삭돌기를 통해서 축삭돌기 말단으로 그런 정보가 이동한 다음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뉴런들에게 자극을 전달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뉴런 하나당 하나의 뉴런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도 있지만 다양한 뉴런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구조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볼 것은 수상돌기와 이제 그 소마를 저희가 주요하게 살펴볼 건데 그 이유는 수상돌기가 이제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수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각 수상돌기는 이제 해당 수상돌기의 가중치로 이제 곱셈을 수용하여서 자기가 받은 자극을 계산하는 그런 기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자극이 합산되어서 이제 세포체로 전달되게 되는데 이때 합산된 자극이 이제 역치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신호를 더 앞으로 전달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전이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중요한 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초기의 인공신경망은 이제 앞서 살펴본 뉴런의 기능을 모방한 선형 모델입니다.
이제 이런 퍼셉트론은 헤비사이드 스텝 함수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를 이용하여서 입력들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챕터에서 보면은 퍼셉트론보다 먼저 등장한 인계값 논리 장치로 TLU가 있다고도 합니다. 간략하게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1943년에 맥컬록과 피츠가 유런의 역치 즉 인계값과 수상돌기의 가중 합계를 기반으로 내 활동을 분석하는 핵심 개념을 제안하였고, 이제 1957년 프랭크 로젠블렛에 의해 현재 퍼셉트론으로 알려진 모델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퍼셉트론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인데요. 퍼셉트론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 간단한 연결이 있는 선형 모델 이진 분류기입니다. 이 이미지는 n개의 입력을 자기가 받으면 여기에 연결된 가중치를 곱하여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스텝 함수에 전송하여 미리 설정되어 있던 임계값과 비교한 뒤 그리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여기서는 0과 1이라는 값으로 도출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값이 옳은지 그른지에 따라서 이런 가중치를 계속 수정하는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퍼셉트론이 인경신경망으로서 초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퍼셉트론이 인식할 수 있는 패턴의 종류가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비선형 문제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인공신경망 과학이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층 퍼셉트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층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고도 불리는 이런 다층 퍼셉트론은 입력 레이어, 그리고 하나 이상의 숨겨진 레이어, 그리고 출력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층 퍼셉트론은 이제 단층 퍼셉트론과 달리 활성화 함수가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그 성질 덕분에 다양한 출력 값을 생성할 수 있게 되어서 다양한 패턴을 저희가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것이 다층 퍼셉트론에 대한 도식인데요.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얘가 액티베이션 되는 함수가 되게 다양하게 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은닉층 히든 레이어입니다. 이러한 인공신경망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신경망에는 이런 오류를 수정하는 메커니즘 역시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전파를 통한 가중치의 값 수정이 그 예시가 되는데요. 이는 오류에 책임이 있는 노드를 식별한 다음에 오류 발생에 기여한 무수히 많은 요인의 책임을 분배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피드포워드 다층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을 연결하는 가중치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학습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알고리즘이 더욱더 복잡해져야 하기도 합니다. 이제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의 모델링 기능에는 이제 비성형성을 포함하고자 할 때 인공신경망의 숨겨진 노드에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상당 부분은 이제 S자 모양을 취하는 로지스틱 변환 클래스에 속하면서 그 예시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계열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이 활성화 함수는 선형 활성화 함수로서 보시는 그대로 y는 x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함수가 어떤 방식으로든 신호를 변경하지 않고 간섭 없이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 이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S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범위를 가진 독립변수를 이제 0과 1 사이에 단순한 이제 확률의 형태로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값이나 이상값을 가진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도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서 음수에 대한 처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함수가 탄 활성화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와 달리 정규화된 탄 함수의 범위는 마이너스에서 1이기 때문에 음수에 더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함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터프에스 네일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가 있는데 이는 탄 함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지만 정규화된 범위에 하드캡을 추가한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 하드캡이란 거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 전부 다 1로 바꾸고 1보다 큰 값이 들어오면 모두 마이너스 1로 바꾼다고 하는 그런 하드캡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도 있습니다. 이전 함수와는 달리 연속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이용하면 여러 의사결정 경계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지스틱 회귀의 일반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살짝 찾아봤는데 이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가 입력값을 다양한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할 확률 값을 계산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류된 선형 활성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이 이제 특정 인기값보다 큰 경우에만 그래프의 노드를 활성화하는 함수입니다. 해당 단위를 종종 르엘유라고 부르면서 기울기가 사라지거나 폭발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 플러스 활성화 함수는 앞에서 봤던 그 RELU 함수와 달리 그래프 전반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미분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위치에서 0이 아닌 미분 계수를 가지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델을 우리가 앞에서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활성화 함수로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따져서 이제 만들고 나면은 이런 인공신경망 모델이 내가 추구했던 이상치에 얼마나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손실 함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손실 함수는 이제 그 네트워크에서 예측에서 감지되는 부정확성의 양을 기준으로 지표를 만들고 이 지표를 사용해서 이제 성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발생한 총 오류의 수를 취해서 평균을 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경망이 이상에 얼마나 접근했는지를 나타내는 단일값만 남게 되면서 이를 통해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개 변수 혹은 파라미터를 찾는 것입니다. 네,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노이즈로 이제 입력을 오염시킨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학습해야 하는 과정에서 모델이 데이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이즈를 무시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손실을 평가하기 위해서 K일 발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트워크의 예측에서 감지되는 부정확성의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듣는데 이제 K일 발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내가 짜 놓은 코드와 그렇지 못한 코드의 차이를 계산해가지고 이게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그런 손실 함수의 종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머신러닝 영역에서는 모델이 보다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수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외에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보면 파라미터는 이제 개발자에서 수동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그 예시로 인공신경망의 가중치 혹은 SVM 아니면 선형 회귀 또는 로지스틱 회귀에서의 결정 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임의로 수동적으로 설정은 되지 않고 학습을 통해서 변경되는 수치입니다. 반면에 하이퍼 파라미터는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률, 손실 함수, 에포크 수, 은닉증의 개수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가 최적화 기능 및 모델 선택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튜닝 파라미터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킬 때 학습 속도 역시 결과값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학습 속도 계수가 1과 같이 매우 크게 되면 파라미터는 빠르게 변경되겠지만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정확도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속도 계수가 작으면 파라미터가 매우 느리게 변경되어서 좀 더 정밀한 그 설정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4장 풀챕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지금 이 딥러닝에 대해서 또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나 로스 펑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일단 혹시 보이시나요? 저도 이거를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조금 덧붙였어요. 지금 성인 학생이 만든 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덧붙였는데 지금 꼭 여기서 아셔야 될 거 이제 컨셉은 뉴런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줘서 결국은 셀바디 소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덴트라이트, 엑손, 시냅스 결국 핵심은 이거죠. 각각의 이 뉴런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핵심은 저희가 어떤 뇌에서 어떤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이 덴트라이트에서 받아들이는 값이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활성 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역치, 스레스홀드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컨셉에서 이걸 모방해서 만든 게 사실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딥뉴럴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그러면 스레스홀드를 어떻게 줄 것이냐가 핵심이잖아요.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자면 바로 이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 함수고요. 그 다음에 활성 함수 외에도 이제 손실 함수라고 해서 로스 펑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옵티마이저 이 3가지의 어떤 우리가 개념이 컨셉이 이 지금 스레스홀드를 정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딥러닝에서는요. 이것이 이제 모델들이 발전하면서 딥러닝 모델이 얼마큼 정교해지느냐,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중요한 내용들은 기본 개념 설명했으니까 제가 보충한 내용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활성 함수가 뭐냐? 먼저 제일 처음 설명드릴 액티베이션 펑션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2가지 예를 들 텐데 과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이 과자 예인데 여러분들이 쿠키를 만들어요. 쿠키를 만드는데 사실 우리가 쿠키를 만들려면 재료를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재료를 근데 결과적으로 믹스를 해서 이제 우리가 쿠키라는 걸 만든단 말이죠. 슈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파우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초콜릿도 들어가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재료들을 섞는 게 문제인데 섞기 전에 이제 이 각 재료에 우리가 이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될지를 미리 알아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마음껏 넣는 게 아니라 설탕은 어느 정도 넣고 예를 들면 그렇죠? 안 그러면 이상한 쿠키가 만들어지잖아요. 초콜릿 비중 얼마큼 넣고 이런 게 우리가 레시피라고 하죠. 레시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우리가 통계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레시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컨디션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딥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 근사치를 찾는 겁니다. 핵심은. 그렇다면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각각의 이제 우리가 환상적인 아주 베스트 쿠키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절묘한 맛의 조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설탕은 얼만큼, 초콜릿은 얼만큼 이렇게 섞였을 때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쿠키가 완성되는 과정이었을 때
활성함수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계산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에 대해서 기초 수학으로 미분적분 공부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y를 결정짓는 x들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y가 설사면 내가 전날에 쿠키 3개, 콜라 2병, 우유 1잔 마셨으면 이 셋 중에 설사를 일으키는 범인이 뭐냐 이거죠. 이게 사실은 미분을 결정짓는 건데 예를 들면 그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같은 조건 내에서 하나씩을 변화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유를 1잔 더 먹었을 때 다른 똑같은 조건에서 설사 확률이 높아지는 거면 그렇죠. 이 범인이 우유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이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찾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핵심적인 비율을 찾을 때 그러면 이 결정되는 요인을 어떻게 포인트를 잡을 것이냐 이 문제로 활성함수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대표적인 게 시그모이드예요. 시그모이드라고 하면 조금 익숙하지 않을 텐데 수학하시는 분들 익숙하실 거고 공학하시는 분들은 이 약학이나 의학이나 보건학 계신 분들은 러지스틱, 러짓 곡선, 러짓 커브 이거에도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S자 모양의 이런 커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 뭐 S자 모양의 우리가 이것을 시그모이드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Y라고 하는 이 축을 Y를 1과 0의 사이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는 x니까 그래서 컨티뉴스 베어리블이죠. 밑에는. 예를 들면 이 중앙에 오는 이 값이 x의 값이 50이라고 가정한다면 51부터는 1이 되는 거고요. 49까지는 0이 되는 거예요. 좀 확대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병으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질병으로 가정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자 담배를 세가피 필 때 이 세가피가 50%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담배를 하루에 세가피를 피면 1이 이제 암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캔서. 그러면 캔서의 위험력이 높고 두가피 미만부터는 두개피 미만부터는 노멀, 그냥 헬스의 가능성이 높겠죠. 질병이 있다 없다 이렇게 yes or no의 자료에 넣을 때 가장 간단한데 이것을 우리가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로직 커브랑 똑같은 거죠.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거를 만약에 아까 쿠키에 예를 들자면 재료를 섞을 때 재료의 양을 설탕 0하고 1 사이로 조절해서 예를 들면 어떤 부분부터 설탕이 예를 들면 50g부터는 설탕 맛이 안 나다가 51g부터는 달다로 이제 표시를 한다는데 단다 안 달다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지 않게 조절이 가능하겠죠. 사실 저는 이제 이걸 시그모이드는 질병에다가 이제 많이 예시를 드는데 질병을 예시를 들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런 거 외에 이제 뭐 소프트 맥스 이런 것들이 다 이분형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쭉 있어 왔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거는 뭘 쓰냐? 제가 한글로 썼는데 렐루 함수,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제 나오면서 딥러닝이 무지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렐루는 뭐냐면요. 지금 재료를 섞을 때 어떤 그런 스레스홀드를 잡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렐루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 이제 요 그림이 요게 렐루 그림인데요. 요게 렐루 그림이에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렐루예요. 렐루. 여기 밑에 적혀 있네요. 렐루 펑션이에요. 제가 지금 다른 논문에서 읽다가 갖고 왔는데 이게 렐루 펑션인데 보시면 지금 양수 파지티브 스코어는 쭉 계속 올라간다. 무한대로. 그러나 네거티브는 어떻게 되나요? 0으로.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 펑션을 보시면 지금 결국 음수는 없는 거예요. 음수로 가면 전부 다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병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통계에서 음이양 뭐 회귀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수가 없는 거예요. 0이 돼 버리니까 음수로 가는 것들은 다 질병
뭐 업승으로 해볼게요. 업승으로 하고 예, 양수는 1로 이제 이 수렴된다면 무한대로 가죠. 1이 아니죠. 무한대죠. 무한대. 무한대니까 양수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질병의 비율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만약에 보세요. 음수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음수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음수가 예를 들면 음수가 뭐 예를 들면 뭐 흡연 같은 경우는 음수가 없죠. 흡연을 하는 수가 이제 무한대로 늘지 흡연을 안 하는 걸 뭐 마이너스 1을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무슨 뭐가 있을까요? 뭐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음수로 떨어지는 게 뭐 건강에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 이런 것들은 이게 이게 예를 들면 10 떨어질 때보다 20 떨어질 때가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렐루라는 게 이제 이 빅뉴럴 네트워크에서 많이 써왔는데 결국은 핵심은 뭐냐? 음수인 경우에는 아예 이걸 0으로 하다 보니까 자, 예를 들면 과자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네거티브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 제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스티브에 들어가는 이 재료만 사용해서 과자를 만들자라는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양념을 더했을 때 뭐가 더해지는 것만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을 넣으면 설탕 단맛이 느껴진다면 고수만 보자 이거잖아요. 자, 이 렐로가 그래서 한계를 가져요. 즉 우리가 네거티브 스코어가 중요한 경우에 그 펑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결국은 일단은 제가 활성함수 설명을 좀 끝맺음을 드린다면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아까 복잡한 이게 네트워크잖아요. 요 빅뉴럴 네트워크에 입력된 가 예, 인풋 베어리블을 그러니까 변형해서 출력으로 내보낼 때 자, 선형적인 변환을 넣게 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이 어떤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비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렐루가 나올 때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넌 리니어 비선형적인 값으로 출력을 변환해주는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발전해 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비선형적, 넌 리니어한 것이 액티베이션 펑션의 중요한 개념을 차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형, 리니어한 걸로는 해석이 안 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요거 조금 오늘 어차피 이거 이 챕터가 핵심이라서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한번 제가 데이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요, 이 데이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보시면 예를 들면 왜 리니어가 아니라 논 리니어가 더 정확성,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모킹을 한번 볼게요. 스모킹 하고요. 캔서의 유병률 하고요. 아이고 잘 안 써집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흡연량이 늘면 늘수록 스모킹 말고 드링킹 알코올 드링킹이에요. 알코올 컨셉션. 이게 좀 잘 안 써져요 이게. 드링킹 음주죠 음주. 자 음주하고 예를 들면 뭐 캔서나 뭐 디멘시아 다 똑같은데 캔서를 그냥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이 음주를 만약에 X축은 음주량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드링킹이죠. 그리고 Y축은 우리가 어디보시네요. Y는 우리가 캔서라고 가정해 볼게요. 캔서. Y가 캔서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프리밸런스 오브 캔서라고 샘플사 그러니까 저기 이 암에 확진된 사람 수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런 연구들이 이제 역학 연구라고 하는데요. 역학 연구, 보건학 연구에 쭉 있어 왔는데 보시면 실제로는 직선이 아니라 요러한 형태를 띱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런 형태를 띱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색이라고 그러는데 유색.
U-shape, U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U 모양이냐? 이게 성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 있죠. 음주량이 0인 사람이 오히려 캔서가 더 높습니다. 조금 높아요. 그러다가 하루에 술을 한 2잔 정도 마시는 사람, 1일 drink for day가 그러니까 1일 하루에 이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2잔 정도 마시면 이게 떨어져요. 좀 캔서가, 이 프리밸런스가. 그러다가 한 4잔, 6잔, 8잔부터는 여기서부터 7잔부터 폭음이잖아요. 미인지잖아요. 미인지 폭음.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이 현상은 선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니어가 아니라 넌 리니어예요. U 모양이죠. U 쉐입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음주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abstain이라고 하거든요. 음주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캔서의 유병률이 더 높다. 위험률이, 리스크가. 그리고 술을 마일드 알코올 컨섭션이죠. 적게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헤비 드링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U자로 꺾여요. 자, 이런 경우는 만약에 기존처럼 리니어한 모델로 이렇게 보잖아요. 리니어한 모델로 예측을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리니어한 선형 스코비잖아요. 그런 기울기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이것을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멜로 약간 하나만 아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잠시 변화 과정인데 그래서 렐루라는 걸 최근에 많이 쓰더라. 알고리즘에. 근데 이제 렐루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렐루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단점, 리미테이션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음수, 네거티브한 값에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거티브는 이게 지금 렐루인데 렐루라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음수는 0으로 해버리니까 이 값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0이 아닌 값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음수는 다 그러면 0으로 출력하게 되니까 음수는 액티베이션 되지가 않은 거예요.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뉴런으로 치면 시냅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음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죠. 자,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 활성화를 영양값을 주기 위해서, 가중값을 주기 위해서 최근에 쓰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게 리키렐루예요. 리키렐루라고 하는 이 방법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이게 리키렐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키렐루는 뭐냐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음수의 값이 0이었으면 렐루죠. 우리가 렐루라면 이게 이렇게 하면 렐루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살짝 지금 밑으로 이렇게 음수에도 어느 정도 영양 가중치를 준 거예요. 웨이트를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위 아주 작은 양수의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음수값, 요 부분에 대한 정보가 소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렐루는 요 음수값에 소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에. 로스 인포메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로스 인포메이션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값을 준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입력값이 0.2예요. 0.2 정도 된다. 0.2다. 라고 하면 자, 이 음수를 만약에 처리하지 않는 렐로 같은 경우는 그냥 0이 되는 건데 0.2는 리틀렐로에서는 0.2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수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런 기능을 가지는 게 리틀렐로인데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유튜브만 찾아보셔도 엄청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PRELU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자, 이 파라메트릭 밸류는 뭐냐면요. 지금 요게 이제 파라메트릭 밸류를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자, 밸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것은 보면 리킬레드랑 비슷해요. 컨셉이 보시면 지금 음수가 만약에 인풋 베어리블이 음수인데 음수가 사실은 중요한 그런 데이터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 경우에
아주 작은 이게 양수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리키한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때는 앞에 거는 지금 보시면 그냥 요만큼은 그냥 임의적으로 값을 준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요 값을 양수값으로 조절하는 하나의 매개 변수, 추가적인 매개 변수를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파라메트릭이라고 하죠. 우리가 매개적인 파라메트릭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함수는 정리하자면 활성함수가 뭐냐? 다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딱 레시피가 정해진 게 아니라서 딥러닝은요. 딥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그때마다 달라요. 재료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머님의 손맛이죠. 우리가 어머님의 손맛은 레시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환상의 맛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딱 끊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펑션들이 쭉 있어 왔고 뭐 시그모이드, 서포트 맥시멈 등등등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이 렐루라는 게 좀 최근에 많이 쓰이는데 렐루도 한계가 있어서 요즘에는 리킬 렐루나 페라메틸 렐루를 쓴다라는 게 지금 정리하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메모 채팅창 입력해 드릴게요. 입력이 됐나요? 네. 요걸 이제 열어보시면 이게 최근 연구예요. 2022년 연구인데 보니까 네, 요게 딱 열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이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작업이 있는 곳에서의 우리가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모델들을 만들 때에 대한 이 설명인데요. 뭐 결국은 이제 어떤 이 매니팩처 그러니까 어떤 이 제조 현장에서 보시면 뭐 고장 같은 것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장에 대해서 뭐 식별한 모델들이 그간에 이제 CNN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있어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한 군데가 아니라 복잡한 고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장이라는 생각해 보시면 하나만 이렇게 부품이 고장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연쇄적인 하나의 고장 체인이 형성이 되는 거죠. 멀티태스킹이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하나만 우리가 탐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멀티하게 우리가 아주 액큐리시 높게 우리가 탐지해야 될 겁니다. 이때 쓰는 게 이제 아트로스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최근에 이제 쓰는 모델들인데 자, 이걸 왜 제가 소개를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중간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그 배치 노멀리제이션 프로세싱 외에도 보시면 아까 P-밸류, 액티베이션 펑션 아까 지금 소개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연구에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1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 정교하게 이럴 때 음수가 의미를 가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연구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3레이어에서 보는 CNN뿐만 아니라 우리가 멀티태스킹 러닝에서 쓰는 이런 트러스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주소로 가셔서 다운받아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정해서 더 정교한 걸 만들 수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로스 펑션이에요. 로스 펑션. 로스 펑션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것도 딥러닝, 그러니까 AI랑 통계랑 뭐가 다르냐면 AI는 어떤 값을 정한 게 아니라 어떠한 추정값을 넣었을 때 추정값을 계속 이제 조절해서 넣습니다.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흡연을 3개 피를 하면 예를 들면 3년 후에 암에 걸린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리니어한 모델, 넌 리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통계적으로는 X가 한 번 증가할 때, 리니시 한 번 증가할 때 암의 리스크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일종의 인디펜던트리하게 리스크를 계산하는 그런 전통적인 통계 방법이 될 텐데, 이거는 이제 X 단위가 하나가 증가할 때 다른 이제 X들, 예를 들면 음주라든지 뭐 있을까요? 비만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이걸 코베어리티라고 하죠. 코베어리티. 같다는 가정하에서 흡연이 하나 증가했을 때 암의 위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위적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딥러닝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다이나믹하게 조금씩 변화해서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에서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값하고 실제 y 값을 추정하기 위한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s가 늘 때마다. 잘 안 쓰지네요. s가 늘 때마다. 자, 그래서 결국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학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학습 중에 저기 딥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성능을 우리가 측정하면서 실제로 모델의 예측하고 실제 값, 트루 값하고 프리딕션 밸류하고의 이 차이를 계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손실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액티베이션 펑션 다음으로 이게 이제 계산이 돼요. 손실함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모델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막 계산하면서 딥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가장 이제 최상의 값도 이제 최상의 값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비율을 들자면 소금 좀 넣어보고 설탕 좀 넣어보고 초콜릿 좀 넣어보고 초콜릿 파우더 넣어보고 하다가 정말 맛있는 걸 딱 찾았을 때 거기서 멈추는 거죠. 예. 그때 우리가 기대값하고 이 예측값하고 실제값하고 실제 이제 제일 맛있는 초콜릿 이전에 초콜릿 모델 딱 갖고 왔을 때 그 비교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자를 만들 때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0점부터 100점까지. 그러니까 그럴 때 만약에 과자의 실제 맛하고 우리가 점수를 이제 그냥 예상한 맛, 이거 이렇게 넣었더니 한 80점 되는 것 같아. 실제로 값을 실제 과자의 이 평점은 100점이라고 가정해 보면 20점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손실함수는 20이다라고 우리가 단순히 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손실함수라는 게 과자의 예를 아까 든다면 또 과자의 맛에 대한 점수를 우리가 제공해 주겠죠. 결국은 이게 가장 다시 말하자면 손실함수가 가장 적은 값이 실제로도 가장 좋은 맛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스 펑션에 있어서는 회귀, 리드레이션이라고 해서 컨티뉴스 베리어블, 그러니까 연속형, 우리가 y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예측하는 값이 연속형인 경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혈당이라든지 혈당 수치라든지 외에도 되게 많겠죠. 체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무튼 연속형인 경우에는 MSE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이제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암이냐 아니냐, yes or no. 그러니까 이런 캐테고리한 문제는 클래시파이어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해서 우리가 고차 엔트로피 손실값을 씁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에 있어서 그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고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 아까 성현 학생이 설명했던 게 보시면 이 설명은 사실 이제 거의 안 쓰고요. 이 전에 이제 스텝 함수라고 그래서 계단 형태로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꺾는 게 있습니다. 계단 꺾듯이. 스텝 펑션을 썼는데 스텝 펑션 자체를 조금 더 이제 스무스하게 보완한 게 바로 이런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나 이런 탄젠트나 이런 것들이 쭉 써야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이제 렐로라는 게 최근에 쓰였다.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근에는 니킬 렐로가 쓰인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쭉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요, 파인 튜닝이라고 해요. 파인 튜닝 우리가 미세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민 학생 같은 경우 악기를 좋아할 텐데, 왜냐하면 성민 학생이 또 힙합도 좋아하고 밴드 활동도 합니다.
그러면 밴드 활동할 때 우리가 튜닝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기타라든지 뭐 키보드라든지 이런 뭐 또는 뭐 이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아야 이 락 음악에서 가장 효율적인 파워풀한 락 음악을 산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스피커의 출력을 이렇게 튜닝하죠. 이렇게 조절하죠. 그걸 우리가 마찬가지로 AI에서도 딥러닝에서도 하이퍼 파라미터를 파인 튜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 모델마다 다 달라요. 알고리즘마다 전부 다 이제 다릅니다. 서로 하이퍼 파라미터가. 그래서 그런 것들 튜닝하는 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정교한 AI를 그러니까 그 딥뉴럴 네트워크를 산출하기 위해서 되게 많아요. 뭐 학습률도 있고요. 아까 보셨던 손실함수 러스 펑션도 하이퍼 파라미터 들어갈 수 있고요. 에포크스라고 해서 이제 얼마큼 반복할 건지 은밀층 히든 레이어의 개수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에 이제 들어가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장 최적의 우리가 오디오로 치자면 스피커로 치자면 가장 최적의 요 값을 찾는 거죠. 음량 값을 찾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는 이 연구 분석하시는 친구 중에 친구 연구자 중에 한 명이 흥 씨예요. 흥 씨.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면 흥 씨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파인 튜닝 잘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꿀팁들을 많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혹시 더 궁금하거나 아니면 더 뭐 하실 말씀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네. 자, 혹시 뭐 질문 없으시면 저는 여기서